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회의에서는 김을한 무명 기자의 수기라는 책의 제3장 나의 여성애사 중의 제6화 악단의 여왕 윤심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이 부분은 윤심덕 연구와 관련해서는 빈번하게 인용되고 참고되는 1차 자료입니다. 그래서 공연예술학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학도들이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6화 악단의 여왕 윤심덕 애인과 함께 현해탄에 빠지다. 토월회의 여배우가 되기도. 1923년 나는 동경 유학생으로 토월회에 관계하고 있었다. 토월회는 후일 한국 신국운동의 시조가 된 극단의 명칭이다. 당시에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영향으로 데모크라시와 로맨티시즘이 일세를 풍미하여 아쿠다가와 박사의 러브 이즈 베스트는 젊은이의 피를 끓게 하였고, 예술자의 명배우 마스이 스마코가 주연한 부활의 주제가 카츄샤가 방방곡곡에 널리 유행하던 때였다. 그리고 아사쿠사 공원에 있는 금룡관이라는 극장에서는 연중무휴로 오페레타가 상영되어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있었다. 본격적인 오페라가 아니고 다만 서양의 오페라를 간단하게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리골레토, 칼멘, 아이다 등 새로운 형식의 가극은 어딘가 신선하고도 매력이 있어 보였다. 따라서 우리 유학생들도 거기에 끌려서 오늘은 예술좌, 내일은 금룡관 하고 자주 극장을 출입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박승희가 제일 열심히 했다. 박승희는 명문 출신으로 구한국 초대 주미공사 박정량의 막내 아들이었어. 그 당시 명치학원의 학생이었다. 그는 발달된 일본의 연극을 볼 때마다 큰 자극을 받아 후일 학교를 졸업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신국운동에 헌신할 결심을 하였었다. 그때까지 한국의 연극은 일본의 신파를 흉내낸 것에 지나지 않아 일본 것도 아니고 한국 것도 아닌 얼치기 연극이었으므로 그는 신국운동을 우리나라에 일으켜 그 수준을 적어도 일본만큼 축혀 올리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토월회가 동경 유학생들이 학술연구단체에서 순수한 신국운동단체로 변한 것은 박승희 씨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였다. 그는 1923년 여름방학에 귀국하여 조선극장에서 제1회 공연을 하였는데 이것이 한국 신극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그 당시 토월회의 가장 큰 걱정은 자금난과 극장을 비는 것과 여배우를 구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자금은 박승희가 부친 닭판서로부터 상속받은 300석치기 토지를 모조리 제공하였고 극장은 나중에 광무대를 1년 계약으로 빌어서 연극 상설관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여배우 문제만은 도무지 어쩔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토월회에 난데없이 익명의 편지가 한 장 하나 들어왔다. 겉봉에는 박승희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갑자기 편지를 올리게 된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는 바가 있어 여배우가 되려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될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를 보시고서야 가부를 결정하실 것이므로 누추한 곳이오나 한번 저희 집까지 왕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지정하고 맨 끝에는 다만 만나보시면 알 사람이라고 씌어 있었다. 그야말로 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온 것이었다. 우리들은 대체 이 편지를 보낸 여성은 누구일까 하는 호기심에서 하루바삐 당자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지정한 날에 박승희 씨와 나는 그의 집을 찾았는데 그 집은 오궁골, 지금의 신문으로 이가 큰 길가에 있는 반찬가게 집의 안채였다. 대문을 들어서니 키가 후리후리하게 크고 시원스럽게 젊은 여인이 열적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아주었다. 자세히 보니 성악가로 유명한 윤심덕 양이 아닌가.
한편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연우를 물으니 윤양은 개면적인 표정으로 하여간 깊이 생각한 바가 있어서 토월회의 여배우가 되려고 하는데 받아주시겠어요? 라고 하였다. 그때만 해도 옛날이라 여배우의 수가 극히 적었을 뿐더러 양가의 여자들은 좀처럼 여배우를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더구나 인텔리오 악단의 여왕으로 이름 높은 윤양이 가입한다면 그야말로 빅뉴스가 될 것이므로 우리들은 선뜻 그것을 승낙하였다. 윤양도 매우 기뻐하는 모양이었는데 과연 며칠 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는 악단의 여왕 토월회 여우로 전향이라고 윤양의 사진과 함께 그 사실을 크게 보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당시 우리 사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생긴 것처럼 각 방면에 비상한 충동을 주었다. 도처에서 이 이야기가 판을 쳤고 그 때문에 토월회가 더욱 유명해져서 얼마 동안은 연일 극장이 대만원을 이루었었다. 비극을 불러일으킨 김수산과의 사랑. 윤심덕은 1897년 평양에서 출생하여 경기고녀 사범과를 나오고 강원도에서 보통학교 교원 생활을 하다가 충독부의 관비 유학생이 되어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의 우에노 음악학교 성악과를 졸업하였다. 우에노 음악학교는 일본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학교로서 당시 한국 여성으로 그 학교를 나온 것은 윤양이 최초였고 이 때문에 소프라노 윤심덕의 인기란 대단한 바가 있었다. 그리하여 악단의 여왕으로서 피아노의 김영환, 바이올린의 홍난파, 소프라노의 한기주 여사 등과 더불어 음악회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윤양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영문도 차차 늘어갔다. 그 중에는 동경에서 함께 유학 생활을 하던 남학생도 있었고 사회의 이름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윤양도 가난한 조선의 딸이었던지 일시적이나마 처자가 있는 낙산의 부호 이모에게 몸을 맡기게 되니 어제의 인기와는 딴판으로 일반의 비난과 공격이 자심하였다. 소문에 의하면 역시 성악 공부를 하던 오랍동생인 윤기성군의 미국 유학비를 얻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동생을 위해서 희생한 것인데 그 덕분에 윤기성군은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으나 정작 윤양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의 싸늘한 눈초리에 견디다 못해 일시 북만주 하르빈으로 자취를 감추기도 하였다. 윤양이 토월회에 가입한 것은 그러한 일이 있은 직후였다. 어쨌든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다시금 큰 이야기거리가 생겼으며 토월회에서는 모처럼 얻은 인텔리 여우를 성공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의 유명한 감독 D.W. 그리피스가 제작하고 명배우 리리안 기슈가 주연한 동도라는 영화의 내용을 각색하여 윤양을 그 연극의 히로인이 되게 하였다. 연출은 영화감독 이경손이 맡았는데 제1회 공연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다. 다만 신문의 선전기사 덕분에 호기심을 가진 관중들로 극장은 대만원을 이루긴 했으나 윤양의 딱딱한 연기와 서투른 말씨에는 누구나 실망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여성으로서는 지나치게 키가 큰 윤양이 생소한 무대에서 몸을 잘 가두지 못하고 쩔쩔매는 광경은 보기에도 딱할 지경이었다. 그때 윤양의 실망과 낙담은 여간 크지 않았다. 윤양이 30평생을 성악가로 행세해 오다가 여배우로 전향해버린 데에는 그만큼 비장한 결심이 있었으므로 어떻게 해서라도 연극에서 성공을 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나이 때문인지 육체는 이미 굳어지고 성악에 단련된 음성은 너무나 개성이 강해서 오히려 대사를 말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윤양은 연극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줄은 몰랐다는 듯이 선생님, 저는 아마 연극에 소질이 없나 봅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것이 애처롭게 보였다. 윤양은 광무대 극장에서 가까운 입정동 어느 일본 여관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호등이 났다고 해서 당시 유행하던 육미수술을 받은 것도 그때의 일이다. 그러나 여배우로의 전향은 끝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그 후 몇 번 더 출연을 하고서는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때 윤양에게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다. 그는 김수산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본명은 김우진이며 와세다 대학 문학과를 나온 사람이었다. 그는 목포 부호의 아들로 윤양과는 동경 유학 시절부터 알게 되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으나 완고한 양반의 집 큰아들로서 이미 처자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그는 사랑에도 사업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부친을 설득하여 자금을 얻게 되면 토월회와 함께 신극운동을 할 생각을 갖고 그 준비 공작으로서 애인인 윤양으로 하여금 먼저 무대에 서게 한 것이었다. 하여간 윤양이 갑자기 여배우가 될 결심을 한 것은 애인의 권고에 따른 것임에 틀림없다. 윤양의 제1회 공연이 끝나자마자 조선일보에 김수산의 극평이 났었고 그 후에도 자주 그가 윤양의 하숙을 찾아온 것을 보면 대략 그러한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애절하게 끝나버린 현해탄 위의 죽음. 토월회의 무대에서 사라진 윤양은 당시 파고다 공원 앞에 있던 이기세 씨의 조선악기점 일본 제비표 레코드 특약점에 나타나서 연극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 레코드나 취입하겠다고 하여 어여쁜 아가씨, 매기의 추억, 너와 나, 아 그것이 사랑이던가, 어머니가 부르신다, 망향가, 방긋 웃는 월계화 등 7곡을 취입키로 하고 일본으로 떠났다. 후에 취입이 완성된 것을 보니 최초에 약속한 전기 7곡 이외에 사의찬미라는 곡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다. 사의찬미라는 곡은 글자 그대로 죽음을 예찬한 슬픈 노래이다. 윤양 자신이 그 노래를 부를 때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서 했을까? 더구나 마지막 고별가를 레코드에 취입하고 나서 귀국길에 애인과 더불어 정사를 할 줄은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다. 1926년 8월 2일 밤 일본 시모노세키를 떠나서 부산으로 향하던 부산과 일본 사이의 연락선 덕수환이 풍랑이 심한 현해탄을 통과할 무렵이었다. 그때 1등 선객 중 남녀 2사람이 투신자살한 사건이 돌발하였다. 사람들은 선객 명부를 보고서야 그들이 윤심덕, 김수산의 2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은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으나 시체의 행방은 찾을 길이 없었다. 그들은 유서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진상은 알 수 없었으나 다만 추측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윤양과 애인 김수산과의 관계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자살을 해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 김수산의 신극운동도 부친의 반대로 자금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애인 윤양과의 관계도 처자가 있는 몸이라 어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번민 끝에 필경 죽음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택한 것이 아닌가. 윤양이 토월회의 여배우가 된 것은 장래의 남편과 함께 신극운동을 실천하려던 원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의찬미라는 노래는 레코드에 취입했을 때 이미 이상도 희망도 무너져버린 상태에서 유언과도 같은 노래만을 남기게 된 것이었다. 이때 윤양의 나이 29세. 막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이것은 사의찬미의 한 구절이거니와 이바노비치의 푸른 도나우강의 멜로디에 후반만 변화시킨 것인데 이것은 3.1운동 이후 오랫동안 유행하던 김우진 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누워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이로다. 라는 희망가와 함께 허탈한 좌절감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해방전 식민지 시대의 한국인의 심정을 애절하게 표현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수년 전인 1923년 여름에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 아리시마 다케오가 유부녀인 하다노 아키코라는 부인 기자와 불륜의 연애를 하다가 가루이사와 피서지 별장에서 정사를 하여 큰 소동이 일어난 일이 있었다. 평소 아리시마를 몹시 존경하던 김수산이 그 사건에 비상한 충격을 받고 자기도 역시 그와 같은 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정사를 했다고 해도 누구 하나 그것을 본 사람이 없을 뿐더러 유서 한 장도 남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하나의 수수께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잠시 그들이 이탈리아의 로마에 살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결국 그것은 희망적인 바람에 지나지 않았음이 반복되었다. 6.25 동란 때. 그런데 후일담이 하나 있다. 1950년 6월 28일 새벽의 일이다. 효자동 방면으로부터 중앙청 앞길을 쏜살같이 달려오는 지프차가 한 대 있었다. 그때는 벌써 괴뢰군이 서울을 점령하였고 중앙청 앞에도 괴뢰군의 탱크가 와 있었으므로 탱크로부터 발사되는 폭탄으로 지프차는 박살이 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운전사까지 모조리 참사하였다. 이것은 나중에 판명된 일이지만 그 차에는 윤심덕의 오랍 동생 윤기성 씨도 있었다고 한다. 윤기성은 누님의 덕택으로 미국 유학을 가서 수십 년을 미국에서 지내다가 8.15 해방이 되자 미군 군속으로 귀국하여 최신부 고문으로 있었는 바. 그날 새벽에야 급히 피난을 하려다 필경 그 같은 참변을 당한 것이었다. 누님은 바다에 빠져 죽고 동생은 괴뢰군에게 포살되고 생각하면 야릇한 운명의 장난.